고샘의 거꾸로 현세변, 현대세계의 변화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산업사회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산업사회의 특징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고 산업사회의 문제점인 빈부격차 이 문제점을 좀 파악하면서 나눔과 배려의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화가 확산되고 도시에 많은 공장들이 집중되면서 도시화가 진전되죠. 그래서 19세기까지 유럽인들의 약 10% 정도만 19세기 이전까지 유럽인들의 10% 정도만 도시에 살았다면 20세기에는 그 거주자의 비율이 확 늘어가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경우 20세기엔 거의 70%가 70% 이상이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산업사회에서는 다양한 상품들이 대량 생산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지죠. 물질적인 풍요가 나타납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증기기관이라든가 증기선 이런 것의 등장으로 이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업사회가 이제 산업사회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산업화가 낳은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중간 계급은 이제 부유한 생활을 향유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노동자 계급 같은 경우에는 빈곤한 생활을 감수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화 사회에 부가 있느냐 없느냐 빈부격차가 심화됩니다. 계급 간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도시화가 또 되다 보니까 도시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살고 있던 거주지는 그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죠. 상하수도를 비롯한 각종 위생시설이나 편의시설은 없고 생활이 불편해지니까 건강도 위협받고 인구는 많이 살고 주택 문제, 위생 문제, 편의시설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 이런 또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열악한 환경에서 빈곤한 삶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감내해야 했다면 부를 갖게 된 그 중간 지배층은 중간 계급의 모습은 또 달라지는 거죠. 산업사회 혜택을 누리면서 사회 지도층으로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평민으로 태어났을지 몰라도 상공업과 전문직에서 성공해가지고 이제 돈을 갖게 되고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와 시민사회 발전을 주도해가면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귀족들의 우아한 삶을 좀 동경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신들도 그걸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발전시켜 가게 됐던 거죠. 그들은 대체로 가정을 중시 여기고 여가 선용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면서도 건전한 사회 여론을 형성할 책임을 강조하기도 하죠. 19세기 말 서구에서는 이렇게 여가 생활과 소비주의라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됐으니 가격이 다운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잖아요. 기술 발전으로 대중적인 오락거리 영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관이라든가 문화시설들은 대체로 도시에 위치해 있죠. 왜냐하면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사니까요. 도시 인구가 집중되고 생활 수준 이러한 것들을 주로 누리는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서민들도 약간의 돈을 쓸 여유 있는 임금을 받게 된다는 여러 가지 요소,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예전에는 여가라는 게 없었죠. 그냥 노동하고 휴식이었는데 그냥 자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노동도 하고 여가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니까 사람들의 삶의 중심도 작업장에만 고착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균 노동시간이 처음엔 길었다가 나중에 점점 짧아지잖아요. 짧아지니까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 5일제지만 주 4일제가 돼서 3일간 쉬게 된다면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뭔가 다른 걸 찾아야만 하겠죠. 방에서 계속 있을 수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토요일까지 일하다가 주 5일제가 됐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주말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던 거죠. 그때 이제 등장한 대표적인 게 음악 감상, 공연 관람, 운동 경기 관람 등입니다. 특히 이제 영화 같은 오락 산업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런 것은 이제 기술 발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데 뭐 축구 경기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엔 갈 엄두가 안 났을 텐데 지금 교통망이 발달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철도 아닙니까? 어디든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가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한편 19세기에는 자연과학도 눈부시게 발전하게 됩니다. 적자 생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강조한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건 과학계뿐만 아니라 사상계 전반에 큰 충격을 주게 되는 거죠. 뭐? 인간은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니나 해라. 그는 원숭이 나는 안 할란다 라고 하면서 다윈을 원숭이로 조롱하는 풍자화가 그려지기도 했고요. 제임스 줄, 클라우지우스 이런 사람들은 열과 운동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열역학을 체계화하죠. 이런 진화론과 열역학은 자연계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아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계에서 진화라는 게 일어나고, 아하, 자연의 법칙이니 뭐 하는 것들이 이런 열역학과 관련이 있구나. 뜨거운 공기는 뭐 위로 가고 그 뭐 이제 거기서 뭐 물이 되고 위로 올라갔던 것이 뭉쳐서 이제 비가 돼서 내려오고 에너지가 이렇게 순환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자연의 법칙을 알아간다는 건 인간이 자연을 개척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지식이 더 발달되어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파스테르 같은 사람은 전염병의 원인이 세균이다 라는 것을 밝혀내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제너의 종두법. 코우라고 하는 사람은 결핵균과 콜레라균을 발견했고요. 멘델 유전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죠. 식물 교배 실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과 화학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업적이 나타났는데요. 렌트겐이라고 하는 사람 X선을 발명했죠. 엑스레이 촬영 할 수 있게 된 거고, 퀴리 부부는 라듐을 발견했습니다. 볼타는 전류가 흐르는 전지를 발명했고,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 패러데이의 뭐 법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리 시간에 여러분들 아마 배워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은 전자파의 존재를 입증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무선망에서는 몇 헤르츠 막 이런 단위를 쓰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름을 갖고 와서 쓴 거죠. 그래서 무선통신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세기에는 실생활과 관련된 발명들도 증가해서 생활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변화를 갖고 오게 만들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지 않습니까? 불빛이 이렇게 반짝반짝해졌다는 것은 밤에도 이제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되니까 인간의 그런 활동 시간과 공간을 확대해 주죠. 전구의 발명. 축음기로 이제 음악을 들을 수가 있게 되고 영사기로 영화를 볼 수가 있게 됐고요. 모스의 유선 전신 뚜뚜뚜뚜 모스부호 뚜뚜뚜뚜뚜뚜뚜 그 다음에 마르코니의 무선 전신 그리고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건축 기술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양상까지도 바꿔놓게 되는 거죠. 18세기 칸트는 경험론, 합리론을 종합했다면 19세기에는 철학자 피테와 헤겔이 독일의 관념론을
완성했습니다. 한편 니체는 계몽 사상에 기초한 근대 유럽 문명을 비판하면서 실존주의의 토대를 닦았죠. 이 무렵 이제 독일에서는 민족의식이 고조되면서 역사학도 발전하게 되는데요. 랑케사학이라고 불리죠. 랑케 같은 경우에는 실증적 역사 연구를 강조함으로써 근대 역사학을 확립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영국에서는 벤담, 밀이 자유주의를 공리주의로 발전시켰고요. 개개인의 자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공의 이득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근대 시민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고전 경제학의 사상적 기초가 되죠. 개인이 이렇게 너무 뭐 이렇게 이익만 추구해버리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공공의 이익 전체의 파이를 키워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18세기 애덤 스미스의 경제 이론 잘 아시죠? 보이지 않는 손. 이러한 애덤 스미스의 경제 이론은 리카도가 아니라 리카도죠. 리카도와 오타가 있습니다. 리카도와 멜서스를 거치면서 자유방임주의 고전 경제학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의 꽁트는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실증주의를 내세웠고요. 영국의 스펜서는 이 사람이 바로 주장한 게 사회진화론이죠. 사회진화론. 이게 이제 뭐가 됩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자연계에서의 진화론이 적자생존, 약육강식이었다면 이제 이것도 사회,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막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자가 적자생존, 센 나라가 약한 나라들을 지배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다라는 논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의 약소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사회 진화론이 나오게 되는 것도 이 무렵입니다.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19세기에는 낭만주의가 유행하게 되는 거죠. 왜요? 그동안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사상, 형식에 치우치는 고전주의, 피곤해, 따분해, 인간의 감성이 없는 것 같아, 인간의 감정도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낭만주의 아니겠습니까? 문학에서 바이런, 하이네, 푸시킨 같은 사람들이 유명했고요. 그림에서는 드라쿠로와, 외젠 드라쿠로와, 이 사람이 그린 대표적인 그림이 여러분들 그 프랑스 혁명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뭡니까? 프랑스 특히 7월 혁명에 나오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이 바로 외젠 드라쿠로와의 작품입니다. 음악에서는 슈베르트. 이게 19세기 전반의 모습이라면 19세기 중반에는 이제 이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 낭만주의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꿈꾸고 자빠졌네,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 적나라하게 현실이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가 유행하게 됩니다. 찰스 디킨스,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을 써서 산업혁명기의 영국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뭐 꼬집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 에밀 졸라,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학에서의 대표적인 유명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림에서는 사실주의를 표방한 쿠르베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일상의 평범한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뭐 풍속화 같은 걸까요? 사실 그대로 더 과장하거나 멋지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렸던 것 중에 뭐 돌을 깨는 남자들, 그래서 그냥 돌 깨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상파, 뭐 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림이 뭐 달라지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 빛과 색채를 강조하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모네,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음악에서는 이제 체코의 스메타나,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이탈리아의 베르디, 노르웨이 그리크 등이 이제 국민파 작곡가로 활약하게 됩니다. 15분 이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딱 15분이네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8강 끝.